장기적으로 고지혈증, 지방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연관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저해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2차 질환이 많이 생기죠. 치매와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으로 생깁니다. 단기간 식후마다 꼭 과일을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 수치가 높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지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프면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바로 가시는데 대부분 약을 드시고 다 낫지 않으시죠? 약을 먹고 완치가 되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약의 대부분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질병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아서 처방을 받는 혈당 강화제나 또 좀 더 심각해진 이 당뇨병 환자들이 처방받는 인슐린 같은 약들은 체내에서 혈당을 잠시 떨어뜨리거나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분을 이동시키는 호르몬을 맞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당뇨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이런 약도 처방을 받으시죠. 보통 스타틴계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물은 일시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시켜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줍니다. 그런데 인체는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약 70%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세포막이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원료이고 또 뇌에서도 이 지방들을 사용해서 뇌 세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에서 원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떨어뜨리면 여러 인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또 계속 오랫동안 먹게 되면 편근분 융해증이라고 해서 간에 근육세포가 괴사가 되는 부작용도 오게 됩니다. 흔하게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요. 등록의 췌장염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인체의 효소 시스템들을 차단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혈당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수치도 떨어뜨려주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왜 혈당이 오르고 왜 고지혈증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죠. 대부분 한국인들은 흰쌀밥, 빵이나 이후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먹어서 혈당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교정해야만 당도 오르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고지혈증, 지방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연관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염증이 많은 분들을 보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왜 이렇게 독소가 쌓이는지, 내 식습관이 어떤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지나치게 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에 불편함이 오는 건 아닌지 이렇게 내 식습관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1950년대에 앤셀키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심장병의 원인이 지방이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당분 섭취가 몸에서 글리코겐과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은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LDL과 HDL 차이는 고밀도냐 저밀도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 몸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고밀도가 되기도 하고 저밀도가 되는데요. 함화된 LDL이 몸속에 너무나 많이 쌓였을 때 이것을 우리 몸의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포식작용을 하면서 혈관벽에 쌓이다 보니까 동맥 경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저해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2차 질환이 많이 생기죠. 치매와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으로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저해제로 여러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씩 올라가는 것 심지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과한 활성산소가 왜 생기는지 그 환경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식하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산화 지질을 많이 먹으면 산화된 기름, 튀긴 음식이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생기고요. 과음에도 많이 생깁니다. 과한 운동을 많이 해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과자가 들어간 게 지나치다는 뜻이잖아요. 자, 인체는 과한 게 들어오면 일단은 몸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하겠죠. 과식을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소화기가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기 운동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산소 소모량도 늘어나겠죠. 몸이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활성산소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소모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니까요. 운동선수들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고 또 많은 질병에 빨리 걸리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라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좀 늙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한 식사와 과한 운동, 과음, 과산화 지질 이러한 과한 행동들은 인체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시고 또는 소식하시는 것, 심지어 뭐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 그것도 역시 소화기가 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운동도 하루에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운동하는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1시간 많아야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튀긴 음식도 건강한 이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또 그에 맞게 잘 해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 성분들을 먹으면 됩니다. 인체는 이 활성산소가 원래 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하는 시스템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우리 몸속에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과한 식사나 과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중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시스템들이 잘 작동되기 위한 환경을 만들면 되고요. 잘 작동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먹어주면 됩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의 그 보라색 성분, 레스베라트롤이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색깔이 다양하고 진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 음식을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후에 과일을 먹는 문화가 있죠.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 식전 과일은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은 절대 식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식사 중에 밥을 먹잖아요. 김치나 나물, 여러 채소들도 먹죠. 따뜻한 위 안에 다양한 음식물들이 이미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과일이 또 들어오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또 과일의 식이섬유 만나겠죠. 또 채소들과 당분이 만나면 따뜻한 36.5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들과 섞여서 발효가 일어나죠. 장기간 식후마다 꼭 과일을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 수치가 높아요, 지방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바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하실 때는 온전히 위 안에 음식물이 없을 때 이 과일을 드셔야만 그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과일 주스로 드시고 또 찹즙해서 과일만 드시는 경우도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도 크게 좋진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바나나하고 딸기를 아침마다 갈아서 빠르게 마시는 거를 한 달을 했더니 한 달에 제가 좀 어지러운 거예요. 저혈당이 생긴 겁니다. 과일의 당분은 씹어서 먹을 때는 빠른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일 속에는 3분의 1 정도만 포도당이고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쌀밥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갈아서 먹으면 과일에 있는 당분들이 다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이 수분 형태로 마시게 되면 수분은 10초 안에 우리 몸속으로, 피 속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특히
혈당 주의해야 되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주스나 착즙보다 씹어서 자연스럽게 침과 섞여서 혈당에 문제가 없도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 복숭아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을 겨울에는 감, 귤, 제철에 나는 과일들이 있죠. 한 3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3가지를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500g의 양을 임계점으로 정했어요. 이게 생수 한 병의 분량이잖아요. 이 정도 먹었을 때 든든한 이 에너지도 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g 정도의 양을 하나의 과일로만 먹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3가지 정도의 과일로 사과, 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3종류의 과일을 동시에 섞어 먹기보다는 좀 하나씩 먹는 것이 더 이상적으로 소화가 잘 됩니다. 위 건강에도 약한 분들은 이것저것 섞어 드시면 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정도 과일을 하나씩 드셔서 아침에 500g의 양을 드시는 것, 아마 흰 쌀밥이나 우유에 시리얼 드시는 것보다도 100배 이상의 좋은 영향을 다 담고 있습니다.